그 여자는 내 피가 아니야. 재벌 회장의 이 한마디로 시작된 비극은 한 가족을 35년에 걸친 증오의 늪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채 버려진 딸과 화상 자국으로 뒤덮인 고독한 용적공의 만남은 운명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피보다 진한 거짓말들이 두 세대를 올가매고 복수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신혼부부의 목을 조여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살아남았을까요? 오늘도 금강인생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부두의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갑게 불어왔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짠내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공소 안에서는 이미 용접 불꽃이 파란색과 하얀색을 오가며 춤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두꺼운 용접 마스크를 쓴 채 철판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그의 작업복에 작은 구멍들이 생겼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지만 도윤은 혼자 구석에 앉아 차가운 김밥을 씹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사고로 생긴 흉터였죠. 그때 죽은 동료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야, 장도윤. 나이든 동료 박 반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도윤 옆에 털썩 주저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냐? 나이가 35인데 장가는 언제 갈래? 도윤은 대답 없이 김밥만 씹었습니다. 박 반장이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3년이나 지났잖아. 그때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안전장비가 낡아서 생긴 사고였다고. 도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반장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일이나 합시다. 그 말과 함께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반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구부리고 이어붙이는 작업이 반복되었죠. 도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철판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작업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공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도윤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에 작은 미술학원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인이었어요. 28쯤 되어 보였죠.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녀는 아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고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잘했어요, 민수야. 하늘을 더 크게 그려볼까요? 여인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아이가 크레파스를 쥐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여인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여인의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도윤은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죠. 하지만 여인의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차가운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원룸 아파트는 작고 어두웠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죠. 도윤은 침대 끝에 앉아 손등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중얼거렸어요. 믿음은 상처를 남기고 상처는 사람을 만든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정민이 안전 로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졌죠. 도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정민의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퍼져 있었고 도윤은 그를 살리려다 화상만 입었습니다. 회사는 정민의 실수라고 했어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가 부족했고 공사 기한에 쫓겨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는 것을요. 도윤이 항의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을 문제 직원으로 낙인 찍었죠. 그 후로 도윤은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혼자 일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죠.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겨울밤은 유독 길고 차가웠어요. 도윤은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그 여인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던 그 미소가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던 그 모습이 도윤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철공소의 시끄러운 소음, 튀는 불꽃, 차가운 철판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있는 곳, 누군가의 미소가 있는 곳을 꿈꿀 것 같았어요. 밤은 깊어갔고 부산 부두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시는 잠들어가고 있었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마치 얼어붙은 땅 밑에서 새싹이 조금씩 움트듯이 그의 닫혔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철공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했거든요. 회사에서 부업으로 맡긴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미술학원이었죠. 도윤은 공구 가방을 들고 미술학원 앞에 섰습니다. 아침 9시였는데도 벌써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무지개, 나비, 엄마 얼굴, 강아지. 서툴지만 생기 넘치는 그림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휠체어를 탄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맑았어요. 큰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천장 누수 보수하러 왔습니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구석이에요.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이들이 그쪽에는 못 앉아요. 도윤은 묵묵히 사다리를 펼쳤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금이 여러 군데 가 있었고 곰팡이도 피어 있었죠.
최소 사흘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계속 팔을 들고 계시니 힘드실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통은 거절했을 텐데 왠지 목이 말랐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와 지은이 내민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달려와 지은의 휠체어를 잡았어요. 선생님, 제 그림 좀 봐주세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지은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며 그림을 받았어요. 와, 정말 예쁘네. 이건 누구예요? 엄마랑 저예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휠체어를 그린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했어요. 아이는 휠체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저 선생님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학원이 조용해졌죠. 지은은 도시락을 꺼내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김밥 만들어 왔는데 너무 많아서요. 도윤은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고 김밥 냄새가 좋았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 앉고 지은은 휠체어에 앉은 채였죠. 김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김밥을 씹으며 대답했어요. 10년쯤 됐습니다.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담담한 대답에 지은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다리를 못 쓰게 된 후에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게 됐어요. 도윤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이 있었어요. 다리는 어떻게? 말을 꺼냈다가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교통사고였어요. 2년 전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리는 잃었지만 세상을 다 잃은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왠지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온전한 몸으로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작업을 계속하던 중 학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데리러 온 것 같았는데 도윤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수리하러 온 사람인가 봐. 그래도 조심해야지.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그 재벌집 문제였던 여자라며? 한우중공업 회장 딸이라던가. 맞아. 근데 왜 이런 데서 미술학원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윤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재벌집 딸이라니. 도윤은 지은을 흘끗 봤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나누어 주고 있었죠. 저녁 6시가 되어 도윤은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네, 아침 9시에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요즘 뭐 특별한 일 없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술학원 보수 공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 학원 주인이 휠체어 탄 여자니? 어떻게 아세요? 뉴스에 나왔었어. 한우중공업 회장 딸이라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쫓겨났다던데.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경고하듯 말했어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하고는 달라. 괜히 엮였다가 좋을 거 없어. 그냥 일할 뿐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내가 또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은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재벌집 딸이든 아니든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윤은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천장을 고치면서 지은과 조금씩 대화를 나눴죠. 그녀는 미술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도윤은 주로 들었습니다. 가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했어요. 수요일 오후 작업을 마무리하던 도윤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그림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요. 그림 속에는 겨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도 위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죠. 도윤은 그림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꼭 일이 아니어도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는 것을 느끼면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다시 가을이 찾아왔죠. 도윤과 지은은 그동안 매주 만났어요. 처음엔 미술학원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나중엔 약속을 잡아 만났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조용한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늘었고 동료들과도 가끔 농담을 주고받았죠. 박 반장은 그런 도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야, 너 요즘 좋은 일 있냐? 얼굴이 확 달라졌네. 도윤은 대답 대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 이야기를 꺼내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10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지은과 함께 해운대 백사장을 걷고 있었어요. 지은은 휠체어를 타고 도윤은 그 옆을 천천히 걸었죠.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죠?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6개월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알아요. 도윤 씨가 망설일 때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지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바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죠.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렸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도윤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소식을 전하려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 한우중공업 회장 딸하고 결혼한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죠. 엄마,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휠체어가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그 여자, 내 인생을 망칠 거야.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을 가만둘 것 같아? 특히 그 회장이.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듯 했어요. 엄마가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했어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결정할게요. 지은의 가족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재성 회장은 비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 하찮은 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당장 헤어져라. 하지만 도윤과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의 첫째 주 일요일, 두 사람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이라곤 도윤의 동료 몇 명과 지은의 미술학원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는 아무도 오지 않았죠. 주례 없이 진행된 간단한 예식이었습니다.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 순간이 우리의 전부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게요. 지은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비싸지 않은 은반지였지만 그들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신혼집은 부산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15평짜리 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지은이 그린 그림들로 벽을 장식했고 도윤이 직접 만든 선반에 책들을 정리했죠.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무서워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왜요?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요. 마치 꿈 같아서 깨질까봐 무서워요. 도윤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갑자기 악몽을 꿨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죠. 안 돼.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누가 나를 따라와요. 도윤이 황급히 불을 켜고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괜찮아요. 꿈이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은은 도윤의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진정되자 말했어요. 그날 사고가 났을 때 꿈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제 차를 들이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 운전 미숙이라고 했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가끔 그날 생각이 나요. 검은 세단이 계속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서 지은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착각이겠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이 전화를 받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윤 씨인가요? 누구십니까? 그 여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너무 많아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대신 집 주변을 더 자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이 멈추면 차도 멈췄고 걸으면 다시 따라왔죠. 도윤은 일부러 큰 길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요.
그러자 검은 세단은 속도를 내며 사라졌어요. 번호판을 보려 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앞자리 2개만 겨우 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지은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살피며 경계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지은이 잠든 후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지은을 위협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은이 말한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의 달콤함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12월 초였습니다. 도윤은 지은이 잠든 새벽에 몰래 일어났어요. 거실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은의 악몽, 의문의 전화, 검은 세단의 미행. 모든 게 지은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지은이 악몽 속에서 중얼거린 말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따라왔다고 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고요. 아침이 되자 도윤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지은의 사고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2년 전 11월에 있었던 교통사고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서류를 출력해서 건네주었죠. 윤지은 씨 사고 말씀이시죠?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처리됐네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다리를 크게 다쳤고요. 도윤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하나 있었어요. 택시기사였죠. 진술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피해자 차량 뒤에 검은 세단이 바짝 붙어서 달렸다. 갑자기 옆으로 들이받는 것 같았는데 너무 빨라서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진술은 무시된 것 같았어요. 최종 보고서에는 단독사고로만 적혀 있었거든요. 도윤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기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날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검은 차가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았는데 경찰은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차 번호는 기억하세요? 앞자리 2개만요. 34였어요. 회사 차 같았는데 도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4로 시작하는 법인 차량. 범위가 좁혀졌어요. 다음으로 도윤은 사고 현장 근처 정비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4번째 정비소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오래된 정비 기록부에 34로 시작하는 검은 세단의 수리 기록이 있었죠. 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정비소 사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 차요? 급하게 앞 범퍼랑 옆면 수리했었죠. 운전기사가 돈을 두둑이 주면서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혹시 어느 회사 차인지 아세요? 사장이 기록부를 뒤적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우중공업이요.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우중공업. 지은이 말했던 그 재벌 회사. 설마 지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해치려 했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복잡한 마음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겠다고요. 지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이 붓을 내려놓고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진지한 표정에 그녀도 긴장했어요. 한우중공업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사고 때 차량을 추적했어요. 한우중공업 차였더군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재성 회장이 제 아버지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아버지죠. 하지만 저를 딸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은이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의 수치라고 했어요.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죠. 저는 분명 아버지의 친딸이라고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28살이 되던 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제가 미술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격분했죠.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한심한 짓만 한다고요. 그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군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와 있었어요. 차갑게 말했죠. 이제 만족하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지은이 울며 사과했습니다. 도윤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말요? 진실이 뭐든 난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도윤은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도윤은 한재성 회장을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만류했죠. 위험해요.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제거하려 해요. 그래도 이대로 숨어 살 순 없어요. 계속 위협받으며 살 순 없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어봤어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번호판 앞자리는 34였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래도 번호판 일부는 찍혔습니다. 또 왔어요. 이번엔 사진도 찍었고요. 지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은 지은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증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경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거예요. 도윤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재벌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거대한 재벌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새벽 4시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한재성 회장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고요. 지은을 위협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도윤은 지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2월 중순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이라 어색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한재성 회장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지은은 불안한 얼굴로 도윤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대화만 하고 올게요. 도윤은 지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우중공업 본사는 부산 중심가에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재성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콧방귀를 뀌듯 웃었습니다. 약속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윤지은 씨 남편이라고 전해주시면 만나주실 겁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황급히 전화를 걸더니 조용히 통화했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오시죠. 엘리베이터는 28층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거대한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뒤에 앉은 한재성 회장은 60 중반의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앉아. 차가운 명령이었어요.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왔나? 지은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회장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괴롭히다니. 난 그 여자에게 관심도 없네. 그럼 왜 감시하고 위협하십니까?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나? 그 여자가 내 딸이라고 믿나? 도윤이 침묵하자 회장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그 여자는 내 피가 아니야. 내 전 부인 송미란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지. 하지만 내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됐고 그래서 법적으로만 내 딸인 거야. 그게 무슨...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 앞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겠나? 서류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재성과 윤지은의 유전자가 98% 일치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이 서류를 만들어서 그 여자가 내 친딸인 것처럼 꾸몄지. 왜 그랬을까?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차림새에 차가운 표정을 한 여성이었죠. 오랜만이네요, 여보. 송미란이었습니다. 회장의 전 부인이자 지은의 어머니였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왔어? 딸 남편이 왔다길래요. 인사라도 해야죠. 미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묘하게 슬펐어요. 젊은 사람, 모든 건 내가 모르는 진실 때문이야. 지은이는 불쌍한 아이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란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지은이는 내 딸이 맞아. 하지만 이 사람 딸인지는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때 난 너무 외로웠고. 그만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뭘 그만해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는데.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그 여자와 이혼해라. 5억이면 충분하겠지?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은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속 위험 속에서 살겠다는 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미란이 말했어요. 잠깐, 당신 어머니가 박정순 씨 맞죠? 도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미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당신 어머니와 이 사람은 아는 사이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미란을 노려봤어요. 입 다물어. 하지만 미란은 계속했습니다. 35년 전 당신 어머니는 이 회사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그만.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머니가 한우중공업에서 일했다고요? 그것도 한재성 회장의 비서였다고요? 도윤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우중공업에서 일한 적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었니? 한재성 회장을 만났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뭘 숨기신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제발 그 집안과 엮이지 마. 너까지 불행해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이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지은을 안으며 말했어요. 복잡해요. 당신 어머니도 만났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회사에서 일했대요. 지은이 놀라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의 실마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부모 세대의 비밀이 자식 세대까지 이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가 일주일 전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로 알려준 거였죠. 그리고 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고요. 도윤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재성 회장을 만났다는 것을요. 왜 만났을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빗물처럼 흐릿했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을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으니까요.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의 희망찬 분위기와는 달리 도윤과 지은의 집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도윤이 놀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어요. 두 줄이 선명했죠. 정말이에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지은을 꽉 안았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의 소식은 기뻤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요.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임신 6주째였어요. 의사가 축하한다며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었죠. 작은 콩알만한 생명이 지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기용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작은 신발들, 귀여운 옷들을 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을 닮아 예쁠 거예요. 하지만 이 행복은 사흘 만에 깨졌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어요. 한재성 회장이 태아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고는 태아의 조부로서 장애를 가진 산모와 경제력이 없는 부친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청구한다. 도윤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보고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그날 저녁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소송을 언론에 흘린 것이었죠.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재벌가의 비극, 휠체어 탄 딸과 용접공 사위, 한우중공업 회장, 손주 양육권 소송 제기, 부정한 결혼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도윤의 직장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박 반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힘들겠지만 버텨. 우리는 내 편이야. 하지만 모두가 도윤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동생 민우가 그랬어요. 민우는 32살로 도윤보다 3살 어렸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했죠. 그런 민우가 어느 날 도윤을 찾아왔어요. 형, 나 좀 도와줘.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는 늘 이랬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도움을 청했죠.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형수가 재벌집 딸이잖아. 좀 부탁해봐. 그런 관계가 아니야. 오히려 소송 중이라고.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우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자주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죠. 그런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동생이 돈을 받고 자신들을 배신한 것이었어요. 집으로 달려간 도윤은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비싼 새 옷을 입고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민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한 회장님이 5천만 원을 주셨어. 빚도 갚고 여유도 생겼지. 도윤이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뭐가 잘못됐어?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형수가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도윤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민우를 때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던 중 도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5년 전 나는 한우중공업 비서실에서 일했어. 한재성 회장의 개인 비서였지. 그때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했어요. 너를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부인이 알게 됐거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남자와 급하게 결혼했지.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아버지야. 그럼 저는 한재성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하지만 넌 그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너를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한재성의 아들이라니. 그럼 지은과는?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매란 말인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본 결과 지은이는 한재성의 친딸이 아니야. 송미란이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한재성 딸로 위장한 거야. 지은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병원 관계자를 통해 알아봤어. 지은이가 태어날 때 한재성은 해외 출장 중이었어. 1년 가까이 한국에 없었지.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겠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몸을 떨었어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한재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너를 그토록 미워한 거지. 도윤이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린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 법정에서 필요할 거야. 그리고 한재성한테 조심해. 그는 무서운 사람이야. 어머니가 떠난 후 도윤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형,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조심해. 한 회장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대.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민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고 했지만 도윤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우의 마지막 전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동생이었으니까요. 지은이 도윤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민우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부는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지은은 입덧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오가며 힘들어했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견뎌냈어요. 도윤은 그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 제가 일찍 들어올게요. 괜찮아요. 미술학원에 가야 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도윤은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수였어요. 오후 2시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의 번호였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자 들려온 건 지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지은아. 도윤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곧 끊어졌어요. 도윤은 황급히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죠. 학원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지은의 휠체어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핸드백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그림도 찢어져 있었죠. 도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실종 신고는 24시간 후에나 가능하고요.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지은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이혼하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하세요. 지은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잠시 후 지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송미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준 미란의 얼굴에는 짙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죠. 무슨 일이죠? 지은이가 납치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한재성이 한 짓이군요. 어떻게 아세요? 미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방식이에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죠. 도윤은 미란에게 민우의 마지막 전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동생도 그가 죽인 거예요. 입을 막기 위해서죠. 증거가 있습니까? 미란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우가 사고 나기 직전 검은 차가 뒤를 쫓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제가 사람을 시켜 감시했어요. 한재성이 뭔가 할 줄 알았거든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그와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는 괴물이에요. 자기 앞길을 막는 건 뭐든 제거하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가 내게 한 짓을 되갚아주고 싶었죠. 하지만 지은이를 이용한 건 잘못이었어요.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우중공업의 비리를 담은 문서들이었어요. 탈세, 뇌물, 불법 로비 등의 증거가 빼곡했죠. 이걸 언론에 공개하세요. 한재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떻게 찾죠? 제가 알아볼게요. 한재성이 자주 쓰는 장소가 있어요.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유명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큰 특종이 있어. 한우중공업 비리 건이야.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 즉시 기사 작성에 들어갔어요. 한편 미라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지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몇 시간 후 단서를 찾았어요. 부산 외곽의 폐공장이에요. 한재성이 비밀리에 소유한 곳이죠. 도윤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란도 따라왔어요. 폐공장은 음산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웠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한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자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조용히 해. 곧 끝날 거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문자를 보냈죠. 문을 박차고 들어간 도윤은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옆에는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있었죠. 지은아, 도윤 씨. 남자들이 도윤을 막으려 했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도윤은 지은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지은은 도윤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경찰이 도착했고 지은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의사가 말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 태아는 건강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우중공업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한재성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어요. 미란이 도윤에게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원했지만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난 사랑과 미움이 결국 같은 얼굴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도윤은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증오의 연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요. 병실에서 지은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죠.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한재성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구속 직전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죠.
도윤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죽음이었으니까요. 한재성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한우중공업의 비리와 회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보도했어요. 병원 발표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했죠.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윤과 지은은 조용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죠. 미움과 원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편하신가요? 지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 상주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송미란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평온했죠. 오셨군요. 미란이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은아.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망쳤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할게. 내 진짜 아버지는 한재성이 맞아. 하지만 그가 너를 부정한 건 나 때문이었어. 도윤과 지은이 놀라 미란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한재성과 결혼했지.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의심했던 거야. 미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진짜 유전자 검사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넌 분명 한재성의 딸이 맞아.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믿지 않았지. 자기 자존심이 상했거든. 지은이 서류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부정당했던 정체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제 사고도. 그래, 한재성이 시킨 거야. 너를 없애려 했지. 하지만 내가 살아남자 더 잔인하게 굴었어. 평생 불구로 살라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분노해봤자 소용없었죠.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유서였습니다. 이건 어제 작성한 거야. 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폐암 말기거든. 지은이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미라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복수를 서둘렀던 거야. 하지만 이제 후회해.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지은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사랑과 미움은 결국 같은 얼굴이었다. 용서가 유일한 구원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 빈소를 나온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8개월이니까 곧 만나실 수 있겠네요. 화면 속 아기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움직이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딸이에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미란이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정했어요? 희망이로 하려고요. 우리의 희망이니까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름이네. 그 아이는 우리와 달리 증오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석 달이 흘렀습니다. 5월의 따뜻한 봄날, 지은이 진통을 시작했어요. 도윤은 황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죠.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죠.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희망이 안녕? 아기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손으로 지은의 손가락을 꼭 잡았죠. 병실로 옮겨진 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도윤의 어머니였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죠. 손녀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희망이 보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굳었던 표정이 풀렸어요. 정말 예쁘네. 너희를 닮았구나.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어.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한 달 후 미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은의 곁을 지켰어요. 임종 전에 남긴 말이 있었죠.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에 대한 최고의 복수야. 미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기부한 재산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부산 외곽에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도윤은 철공 예품을 만들고 지은은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을 가르쳤죠. 공방 이름은 붉은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따뜻한 봄을 맞았다는 의미였어요. 벽에는 지은이 그린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 위로 붉은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었죠. 그림 제목은 붉은 겨울의 약속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희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희망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우리보다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 사랑이란 건 뭘까요? 지은이 다시 물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 아닐까요? 폭풍이 와도 파도가 쳐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것. 지은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죠. 견뎌낸 시간의 훈장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두의 녹슨 철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황금빛 빛이 흉터 위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이요. 한우중공업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지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희망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바닥을 열심히 기어다니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죠. 엄마, 아빠. 희망이의 첫말이었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시련을 견딘 끝에 찾아온 평범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다시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희망이 있으니까요. 붉은 겨울의 약속은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사랑은 결국 이긴다는 그 오래된 진실을 증명하면서요. 도윤과 지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이 마침내 찾은 봄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겠죠.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아픔 끝에 희망이 피어나듯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사랑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댓글창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겨울을, 당신의 봄을, 당신의 희망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주변에 차가운 겨울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때로는 한 편의 이야기가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니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붉은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당신의 봄이 곧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금보다 빛나기를. 금광인생이었습니다.